안녕하세요.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할까 조의 발표를 맡은 박정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헬렌 피저는 현재 러커스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로 이전에 뉴욕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연구원을 역임한 바 있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관한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자이고 사랑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수상 이력을 살펴보면 1985년도에는 미국 인류학 협회가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1의 성, 성의 계약, 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가,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할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 소개입니다.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할까라는 헬렌 피저가 2009년에 쓴 책으로서 사랑과 배신에 대해 진화 심리학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특정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이유, 애착과 불장난의 생리, 두뇌의 성별 차이, 여성과 남성의 권력의 진화, 10대의 기원, 양심의 개화 등 그 밖에 인간의 성적 충동에서 비롯된 여러 다른 창합물들을 색다른 관점에서 탐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녀의 차이점에 대한 진화론적, 생물학적 해석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챕터는 보시는 자료와 같이 총 1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애. 먼저 첫 번째 챕터 9회에서는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이 성적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원시 시대 때부터 구애의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았고, 구애가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공통된 진화 과정을 통해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구애는 크게 5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로는 관심 끌기 단계가 있습니다. 남녀 가족 내 몸짓을 통해 서로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 단계가 있습니다. 남녀는 음식을 통해 호감을 표현하고 상대가 허락하는 듯한 시선을 내보면 세 번째 단계인 대화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자는 이 중 대화는 음조와 억양으로 의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고 중요한 단계로 이 과정에서 대화라는 난관을 잘 극복하게 된다면 다음 단계인 접촉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접촉의 단계는 우연을 가장하며 시작하고 보통 여성이 먼저 시도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들 사이에서는 다섯째 단계인 동시적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행동의 일치성이 나타나 저자는 미러링 효과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문화에 살더라도 처음 구애하는 방식이나 순서는 어느 문화권이든 똑같았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독특한 양상이 구애가 과거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누군가에게 반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특정 상대에게 매료되는 이유에 대해 심적 기제 때문이라고 보며 우리의 제마다의 판이한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에 대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외모와 경제력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버스가 시행한 이성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젊고 예쁘고 생기 넘치는 여성들에게 끌린 반면 여성들은 부동산이나 돈 또는 값비싼 물건을 가진 남성에게 끌렸습니다. 저자는 이런 남성과 여성의 기호 차이는 날 때부터 타고난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성에게는 자손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에게는 재산과 권력을 가진 자식을 부여할 능력이 있는 남성에게 매료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그렇다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과 같이 이런 능력은 선천적일까? 라는 물음에 동의하며 이러한 육체적 감정들은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작용을 통해 마치 우리가 취한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엔 매혹과 애착의 단계가 있는데 애착 단계에 들어선 커플들이 서로에게 엔도르핀 생성을 촉진시켜
안정감과 평온함을 줍니다. 그러나 저자는 사랑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반하는 감정은 자연히 설계한 계획의 일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남녀의 결합에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결혼의 본 의미는 생식 전략을 위해 생긴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남녀 90% 이상이 결혼을 하지만 50% 이상은 불륜을 저지르는 통계가 있고 9세기 말 블랙풋 인디언에서는 전쟁의 영향으로 일부 다처제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853개 문화권 중 16%만이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런 일부 다처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일부 다처제는 그것을 허용하는 집단성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실천은 훨씬 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로 저자는 미국 오나이더 성실험을 통해 인간이 어떠한 성적 규제에도 자연스럽게 한 쌍의 커플을 이룬다는 결과를 토대로 일부 일처제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왜 인간이 간통을 하는가입니다. 남성들은 유전자의 전파를 위해 본능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서양의 전통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럽 사회에서는 위의 자료처럼 아내를 다른 남자와 공유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에스키모족의 전통을 살펴보면 이누이 쪽의 남성들은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 아내의 허락을 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성적인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누이 여성들은 이러한 행위가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성의 간통에 대해 살펴보면 저자는 고대의 진화론적 전술에 인해 여성이 간통을 함으로 여분의 재화와 용역을 통해 보금자리와 잉여의 식량과 부수입을 제공받게 되고 간통 상대들이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자녀의 유전적인 혈통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며 여러 유전자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의 생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자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탐욕적으로 불법적인 애인을 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파트는 이혼에 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말다툼, 무신경한 인사,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지나친 음주 등등 많은 이유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결심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인류학자 로라 베치그는 그 이유가 외도라고 말했습니다. 다인은 사람들이 주로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는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학설을 근거로 이혼의 주된 사유가 성관계나 생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이혼 여성 75%, 남성 80%가 재혼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혼을 해야 성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경제적 독립성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결혼과 이혼을 번갈아 하는 습성을 연속성 일부 일처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섯 번째 파트로는 다이앤 파시가 우리와 가장 비슷한 면이 많은 침팬지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1600만 년까지는 유인원 같은 모습을 유지했을 거라고 합니다.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한 인간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일반 침팬지와 피그미 침팬지 두 종류를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무리지어 살고 교미를 위해 상대방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그미 침팬지는 일부 다처제이고 난교를 즐기지만 일반 침팬지는 일부 일처제이고 인간과 아주 흡사하게 다양한 성격도 존재하며 외도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서 인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친족들이 현대에 말하는 헌신과 바람기의 시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곱째 파트는 일부 일처제의 기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들은 오늘날 침팬지처럼 공동체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서서히 일부 일처제라는 제도가 생겼을 텐데, 이런 어떻게 이혼과 짝짓기, 핵가족 등등의 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 저자는 올리브 비비의 생활 양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올리브 비비는 60마리가량의 커다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각각의 암컷 가장을 필두로 하여 지내다가 수컷은 사춘기가 되면 다른 무리에 합류하여 인간 사회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 안에서의 신뢰가 쌓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인간 가족의 모습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의 시초는 어떤 것일까요? 과연 숲과 초원에서 어머니들은 갓난 아이를 안고 홀로 야생동물의 위험을 감수하며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힘들고 남성의 존재는 절실했을 것입니다. 저자는 그렇게 남성과 여성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깊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며 이에 따라 아이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존재는 필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에로스입니다. 작가는 사랑의 진행 과정을 세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치 단계입니다. 책에 따르면 도치 단계는 처음에 남녀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뇌의 감정 중추의 고이는 천연 암페타민 성분에 의해 서로 사랑에 빠져 황홀감과 에너지 등이 야기됩니다. 도치에 의해 강력한 흡인력을 경험한 사람 중 시인 로버트 로웰은 도치에 대해 에로스의 소용돌이, 에로스의 무화경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보통 도치 상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경 종말이 천연 성분에 면역이 되거나 이제 지쳐버려서 이제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애착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흥분감과 설레는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엔도르핀이라는 새로운 화학 물질이 뇌에서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과도한 안정성을 확보하게 돼서 애착의 대상에서 이제 물러서려는 일명 실증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실증 반응이 보이게 되면 인간은 애착 대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짝을 찾게 되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작가는 이러한 뇌의 화학 반응들이 예로부터 인간의 종의 생존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이렌의 유혹. 성적 특징들은 자연 선택의 원리에 따라 진화된 것이 아닌 생식적 선택, 즉 짝짓기 게임에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하는데 인간 여성들이 그 예외 중에서도 가장 극단에 속합니다. 인간 여성은 월경 주기와 상관없이 성교를 할 수 있고 여성의 발전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 학설 중에 가장 널리 인정받는 학설은 여성 조상들이 배우자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학설의 설명 부족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의 간통행위와 생태적 요인 등이 발전기의 상실을 가져왔다는 새로운 추측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이러한 지속적인 성적 수용성은 이 두 가지 생식 전략을 모두 추구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여성의 발전기의 상실이 음식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배란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작은 현상들을 제외하고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성욕이 강해지지도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임 시기를 감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조용한 배란이 현대 여성에게는 원치 않은 임신을 야기해서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했고, 하지만 루시가 살던 시대에는 이 조용한 배란이 이득을 가져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조용한 배란으로 인해 배우자와 연인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이 필요로 하는 보호와 음식을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동물들은 발전기를 서로 감지할 수 있어서 발전기가 찾아오면 꼭 교미를 하는데 여성은 조용한 배란으로 인해 선택의 권한을 갖게 되어서
연인들의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몸의 다각적 변화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짝을 이루고 협력하면서 선택의 과정은 남성과 여성의 두뇌를 다른 방식으로 형성해 나아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란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을 제외하고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특별히 성욕도 강해지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임식이 감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정리를 하면 현대 여성은 원치 않은 임신이 많아지고 불편하고 그러나 루시가 살던 세대에는 이득이 됩니다. 열 번째,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가? 위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 남성과 여성은 두뇌 발달, 호르몬 동작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를까요? 임신 6주가 되면 태아는 유전적 스위치가 발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지는 성별에 따라 다른 두뇌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는 언어 능력이, 남자는 수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미국인의 언어 능력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말을 빨리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고도의 수학 능력에 좀 두각을 나타냅니다. 저자는 이를 수백만 년 전 남성 조상들이 정찰을 나가고 사냥을 하며 생활을 했을 때 지도와 미로에 등했던 남성들은 생존에 매우 유리했을 것이며 여성 조상들도 복잡한 조치에서 먹을 만한 풀을 찾아내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공간적인 재능인 정지해 있는 물체의 위치를 기억해낸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소동작 운동, 협응력, 즉 뛰어난 손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생리적 요소와 관련이 있어 에스트로겐 수치가 절정에 오르는 월경 시에 한층 더 높아집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동작 운동, 협응력, 즉 속도와 힘을 요하는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저자는 성별에 따라 발달된 이런 능력들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 특성들이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도록 성적 두뇌가 발달된 것으로 보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양성의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호 보완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권력. 1970년 여성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과 유럽의 인류학자들은 남성이 항상 여성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여러 원주민들 혹은 조상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권력의 분배가 자유로워 남녀 어느 쪽도 상대편 성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신체적 유리함을 가진 남성들이 당시 재산과 같은 식량을 구해오니 여러 결정권을 가지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에 남자와 여자의 권력 체계는 다르며 그것은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권력 체계가 달랐던 예시에는 침팬지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암컷과 수컷 침팬지들은 전혀 다른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데 저자는 이런 불일치성을 인간에게도 동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컷 침팬지들은 우두머리가 유동적인 지배 구조의 사다리를 이루는 반면 암컷은 서열 사다리를 만들지 않고 파벌을 형성하여 사회적 혼란기에 서로 아이들을 돌보고 보호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침팬지 사례도 외에도 원시 부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서로 어떠한 성이 더 뛰어나다 가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보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12번째 파트로는 호모 에렉투스를 예로 인간의 사랑의 양식 출현에 대한 견해를 인류학적 자료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침팬지들은 신기하게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던 호모 에렉투스 또한 동굴에서 불꽃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하고 정교한 생활도구를 만들며 기본 요소를 갖추자 호모 에렉투스들은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생겼을 것이고 이에 따라 인간은 자연스러운 감정인 사랑의 양식이 출현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무리지어 살며 자연의 변화를 몸소 깨달으며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해 나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13번째,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 저자는 예술과 문화적인 생활의 폭발적인 발전과 인구 증가를 겪은 크로마뇽인들의 정착 생활을 통해 인류의 큰 발전이 이루었으며 예술 속에서 구현한 모든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크로마뇽인의 상식적인 사고 능력과 더불어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추상적인 개념 능력을 갖고 있어 현대적인 개념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자는 그런 그들의 사회를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라고 지칭하였습니다. 현재 근친상간에 대한 모종의 금기는 세계 인류에 보편적으로 나타나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 금단의 열매는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성적 제약이고, 크로마뇽인에게서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근친상간의 단점입니다. 근친상간은 또 다른 성인의 보호자의 부재를 만들어 비실용적이며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게 되고, 또 아이의 심리적 분리 과정을 저해시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유대의 기회를 상실하여 정략적으로 불리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저자는 근친상간의 금기를 또 다른 이유로 유전적 성향을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으로 함께 자라온 사람들에게 성적 반감이 느꼈으며, 이러한 반감은 동물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근친상간에 대한 성적 반감이 크로마뇽인에게도 틀림없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변덕스러운 역정. 저자는 또한 과거의 인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사랑의 방식과 비슷한 양상을 띤 현대 전통 종족의 생활상으로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현대적 인류의 탄생과 함께 발달된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콩족의 아이들이 메이너쿠족 아이들은 어른들의 성생활을 지켜보고 모방하며 가상의 촌락을 형성해 결혼놀이와 감통놀이를 하고, 이들이 자라 10대가 되면 진짜 연애를 시작하며 성인이 되면 대부분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반복적으로 혼외정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두 종족의 어린 아이들의 불장난, 10대의 풋사랑, 결혼과 혼외정사 등의 서양 문화권과 공통되는 성생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나쿠족의 이면에는 섹스에 대한 공포심, 즉 불안한 쾌락 또한 존재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들의 섹스가 외적 심적으로 좋지 않는 영향을 가져온다고 믿었고, 저자는 이러한 양상이 크로마뇽에게도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빙하기 이전의 시대에는 성적으로 자유롭고 분방하고 본능에는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빙하기가 이제 간빙기로 바뀌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류는 청사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결혼 생활의 양상이 변화하게 됐고, 내 남편을 공경하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다 등의 결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15번째 챕터입니다. 기존 괭이농사의 경우 여성들의 경작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 여성의 권력이 비교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농업의 첫 등장과 급격한 발달로 통해 쟁기가 발명하게 되고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함에 따라 농업 노동의 상당 부분을 남성들의 일로 만들었고, 이에 여성의 역할이 감소해서 성별에 따른 이중적 잣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은 아이를 낳는 도구이자 종속적인 존재가 되었고, 특히 심한 성적 제약을 두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여성의 몰락의 또 다른 이유는 계급의 등장으로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빅맨의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며, 쟁기 농업과 촌락 생활의 발전으로 정치적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계급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의 몰락 이유에는 생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의 태아 때는
높은 지위를 추구하려는 강한 충동을 갖도록 구조화된 뇌를 이제 갖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보다 복잡한 행동적, 생리적 지배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몰락이 생물학적으로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유럽과 미국의 농장, 외양간 뒤편으로 공장들이 이제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립성을 회복하면서 인간의 성관계와 사랑과 결혼의 양태는 예전의 모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래의 성대 과거의 성 현대는 농업시대의 낮은 이혼율이 여성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여성운동의 발생과 함에 따라 여성의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세기 만의 결혼과 이혼, 재혼으로 이루어진 원시적인 생식 양태가 다시금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선사시대를 길잡이 삼아서 남녀의 관계가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예측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고 맞벌이 가정은 인간의 오랫동안 해왔던 유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둘째로는 이제 인간이 계속 결혼을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결혼은 호모사피엔스의 고유한 증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인간은 자녀를 적게 낳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가족의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이혼율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이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이혼율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헬렌 피셔는 과거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까지 들여다보고 유추하고 우리가 점점 농경시대에 가졌던 성적인 태도와 전통을 버리면서 원시적인 인류의 정신과 합이라는 사랑과 결혼의 전통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술하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여러 진화 과정을 거쳐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씨는 저자는 성과 인간의 바람에 대하여 다른 학자들처럼 형식적인 연구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의 바람의 원인에 대해 진화론, 인류학, 고고학, 생물학적 관점으로 넓게 바라보았고 이 연구 과정과 결과를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틀을 깨고 성에 대한 넓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수 씨는 책을 읽고 고대시대 때부터 자세하게 풀어놓은 인간의 진화, 심리를 보고 현대에도 일부 남아있는 관념에 대한 기원을 알 수 있게 돼서 흥미로웠고 또한 남아있는 일부 관념 중 하나인 이중적 잣대가 오랫동안 이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도덕적 양심이 지켜지는 선에서 남녀 차별 없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희 씨는 책을 읽은 후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할까? 라는 질문에 인간의 바람기는 오랜 시간 지나해온 생존의 전략이었구나 라는 나름의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희찬 씨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 생리학적으로 접근하여 약간 낯설게 느껴졌지만 여느 동물들과 비슷한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우 씨는 처음엔 책 제목이 자극적이라 재밌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지만 사람의 성적 본능과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어떤 성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게 됐는지 알게 되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책에서 바람의 진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표현하지만 나는 현대 사회의 윤리의식을 생각하여 다시 재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람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고자 접한 이 책 속에서 사람의 사랑과 간통을 동물에도 빗대어 표현하는 것과 인간의 사랑 방식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생활과 사랑의 방식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저자의 주장을 통해 사람은 단순히 생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고결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호 씨는 이 책을 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 평등을 제시하고 인류사의 처음부터 인간은 남성을 존귀하게 여겨왔고 여성은 종종 지위가 낮다. 이 생각은 원래부터 옳지 않는데 이 책을 이 관점의 오류를 분석하고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며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